위험합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불안정하게 쌓여있던 자재가 백만장자 윤 회장에게로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괜찮으시니까? 감은 눈을 뜨고 민우를 마주한 그때 윤 회장은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남편의 젊은 시절 눈빛과 똑같은 청년이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이 혹시 살아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병원 3층 보호자 휴게실에서 한 청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민우 33살의 일용직 노동자였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는 굳어버린 목과 어깨를 돌리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는 중환자실 문 앞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양어머니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스며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양어머니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손이 이제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죠.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민우는 유리문에 손끝을 대며 속삭였죠.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민우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어젯밤 병원 원무과에서 받은 종이가 손에 잡혔어요. 최종 독촉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3개월치 병원비 1,800만 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독촉장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을 나선 민우는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인력시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인력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민우는 그들 사이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지수건설 서초동 현장, 일당 15만 원, 10명만 뽑는다. 인력사무소 직원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민우도 서둘러 손을 들었죠. 다행히 선발된 그는 다른 9명과 함께 낡은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야, 너 처음 보는 얼굴이네. 지수건설은 처음이지?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혀를 찼어요. 거기 일이 빡세기로 유명해. 그래도 돈은 확실하게 준다니까 참고 해봐. 민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양어머니 병원비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봉고차가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민우는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설비 일을 배우며 정규직을 꿈꿨지만 양어머니가 쓰러지신 뒤 모든 걸 내려놓았죠. 그 후로 그는 토목 현장, 철거 현장, 인테리어 현장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벌 수 있을까? 민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를 태운 봉고차가 지수건설 서초동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지수건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민우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타워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현장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죠. 신참들은 이쪽으로 와. 현장 반장의 고함 소리에
민우를 포함한 일용직 인부들이 모였습니다. 반장은 퉁명스럽게 그들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오늘 철근 나르는 일이다. 게으름 피우다 걸리면 당장 쫓아낸다. 알겠나? 네. 민우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대답하고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작업 장갑을 낀 그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철근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두 명이 한조가 되어 나르는데도 금세 땀이 흘렀죠. 민우는 이를 악물고 쉴 틈 없이 철근을 날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쳤죠. 민우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챙겨온 컵라면을 꺼낸 그는 현장 한쪽에 마련된 온수기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민우의 머릿속엔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내 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나보고 데려가라고 했어.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다고 했지. 양어머니 오정심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3살 때 친부모가 자신을 버렸고 양어머니가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 키웠다고요. 날 버린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가난했을까?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기하다니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래도 양어머니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심은 민우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아끼며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민우는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양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편 서울 강남의 지수건설 본사 건물.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윤지수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차가운 표정으로 현장 안전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 비서. 그녀의 부름에 비서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비서가 재빨리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임원들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30분 후 회장실에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봤죠. 서초동 현장 안전 예산을 30% 삭감하자는 제안서를 누가 올렸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안전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 회장의 안전에 대한 철학은 업계에서도 유명했죠. 과거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제안을 올리지 마십시오. 나가보세요. 임원들이 하나둘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액자로 향했습니다. 은색 액자 속에는 3살배기 아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통통한 볼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 그녀의 아들 김선우였죠. 윤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30년 전 오늘 1월 17일 남편과 함께 회사 일정차 외출을 했었죠. 아이 방 근처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났습니다. 급히 돌아왔을 땐 이미 집안은 연기와 혼란으로 가득했고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야.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액자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죠. 멀리 서초동 방향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가봐야겠어. 화재가 났던 저택 근처에 지수건설의 신축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독 오늘따라 그곳의 공기라도 쐬고 싶었죠. 오후 2시 지수건설 본사 회장실. 지수는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후 일정 모두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서초동 신축 현장에 가볼 겁니다. 안전점검차.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 회장이 가끔 서초동 쪽을 찾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30년 전의 기억 때문이라는 것도요. 일정이 빡빡하신데.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곳 공기라도 쐬고 싶군요. 지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박 비서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불렀죠.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에 오른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초동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죠. 선우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아버지를 닮아 씩씩한 청년이 되었을까요?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상상을 멈췄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니. 그녀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지 못했기에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혹시나 하는 기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윤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서초동 신축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현장 소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죠. 회장의 갑작스런 방문에 그의 얼굴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정기 점검입니다. 박 비서의 차가운 대답에 현장 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안전모를 들고 와 회장에게 건넸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수는 박 비서와 함께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은 연신 준비한 매뉴얼을 읊어댔죠. 현재 공정률은 48%이고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지만 지수는 소장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했습니다. 그녀의 매서운 눈은 현장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죠. 30년간 건설업에 몸담아온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전보다 몸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점심으로 컵라면 하나만 먹은 탓일까요? 그래도 그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야, 저기 봐. 높으신 분들 오셨나 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게 보였죠.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민우는 다시 철근에 집중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오든 말든 그에겐 오늘 일당을 받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지수는 현장을 둘러보다 한쪽 구석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운반하던 철근의 옆에 각종 자재들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었죠. 언뜻 봐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건 규정 위반 아닌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현장 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저건 잠시 임시로 쌓아둔 겁니다. 곧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임시라니요?
저렇게 위험하게 쌓아두고 지수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불안정해 보였죠.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을 지나가며 살짝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바람 때문인지 자재 더미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철근 다발 위에 올려진 합판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미노처럼 위에 쌓인 자재들이 일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박 비서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함께 있던 현장 소장도 황급히 움직였지만 이미 자재들은 지수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던 민우가 상황을 목격했죠. 그의 눈이 떨어지고 있는 자재와 그 아래 서 있는 여성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우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능이 그를 움직였죠. 그는 들고 있던 철근을 내던지고 지수를 향해 전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민우의 외침과 동시에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쿵!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지수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에 구르며 떨어지는 자재를 피했습니다. 팔이 쓸린 듯한 통증이 스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재가 떨어진 자리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기겁한 표정으로 박 비서가 외쳤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신이 아닌 자신을 구해준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직도 그녀를 보호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죠. 괜찮으십니까? 민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윤지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눈매는, 민우의 눈매는 놀라울 정도로 그녀의 죽은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죠. 지수의 시선이 민우의 이마로 향했습니다. 땀에 젖은 앞머리가 헝클어지면서 이마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그곳에는 흉터, 오른쪽 이마, 눈썹 바로 위. 그곳에 세로로 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살 때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던 아들 선우의 흉터와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자네, 혹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물으려 했지만 민우는 팔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작업복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죠. 괜찮으십니까? 민우는 자신의 상처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려고 하자 현장 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봐,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현장 소장이 민우의 팔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박 비서는 지수를 부축해 일으켰죠. 회장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난 괜찮네. 지수는 비서의 손길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민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마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보다 저 청년 팔에서 피가 나고 있어. 지수의 말에 현장 소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사람 의무실로 데려가. 몇몇 직원들이 달려와 민우를 부축했습니다. 민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지만
그들은 강제로 그를 의무실로 데려갔죠. 지수는 민우가 의무실로 향하는 모습을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는 현장 소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소장.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회장님. 현장 소장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자재 더미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곧 정리할 예정이었다고. 죄송합니다. 예정? 그 예정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다치고 나서입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가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그 청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었겠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당장 현장의 모든 안전사항을 재점검하세요. 그리고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본사 안전팀에도 보고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현장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정말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까? 박 비서가 조용히 지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죠. 난 정말 괜찮아. 그보다 그녀는 민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청년, 이름이 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비서가 현장 소장에게 다가가 무언가 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죠. 강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온 일용직이라고 하는데요. 강민우. 윤지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의 환상을 보고 있다니. 하지만 그 흉터는 정말 선우의 흉터와 똑같았어. 윤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2살배기 선우가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던 날, 이마에서 피가 나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흉터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3살에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의무실이 있는 건물이 보였죠. 저 안에 그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리고 죽은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그 청년이. 사고 현장의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박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죠. 회장님, 제가 의무실에 가서 그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박 비서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죠. 아니, 내가 가야겠어. 하지만 회장님, 아직 충격이. 생명의 은인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는 게 도리 아닌가? 지수의 목소리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회장을 따라 의무실로 향했죠.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 간호사에게 붕대를 감고 있던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아, 회장님. 민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하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팔에 꽤 깊은 상처가 나 있었죠. 작업복 소매는 피로 젖어 있었어요. 앉아있게. 지수의 말에 민우는 어색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지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다시 한번 민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 청년의 눈매는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네. 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당장 병원으로 이동해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지.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할 테니. 민우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팔이 조금 쓸렸을 뿐입니다. 그는 붕대를 감은 팔을 들어 보이며 웃었죠. 그리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민우가 쑥스러운 듯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불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귓불을 살짝 만지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그 순간 지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습관은, 그것은 죽은 남편만의 고유한 습관이었습니다. 쑥스러울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왼쪽 귓불을 만지던 남편. 남편이 죽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은 생생했죠. 지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매도, 이마의 흉터도, 그리고 이 습관까지도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선우가 맞구나.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30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는 다시 한번 귓불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고맙네. 그럼 푹 쉬게. 지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죠. 의무실을 나온 지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게. 네, 당연히 그래야죠. 사례금이라도. 그리고 지수는 박 비서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저 청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알아보게.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히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닌 것 같았죠. 무엇을 알아보라는 말씀이신지. 모든 것, 가족관계, 성장 과정, 현재 상황, 모든 것을 알아보되 절대 들키지 않게. 박 비서는 회장의 이례적인 지시에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지수를 모셔온 그는 회장의 심정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오후 6시 일과를 마친 민우가 현장을 나섰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 일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비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민우를 따라갔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민우는 일당의 일부를 납부했죠.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죠. 병원비 일부 납부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내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온 민우는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비서는 여전히 그를 따라가며 관찰했죠. 허름한 시장 구멍가게 앞 민우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앞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죠. 아이는 진열대의 과자를 보며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뭐 사고 싶니? 민우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는 주머니를 뒤적였죠.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은 겨우 3만 원. 그것도 일주일 생활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우는 망설임 없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빵과 우유를 들고 나온 그는 아이에게 건넸죠. 자, 먹어. 배고프지? 정말 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이는 연신 인사를 하며 뛰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그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박 비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우가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간 후 박 비서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박 비서는 오늘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밀린 병원비,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아이를 도운 일까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의 은인, 아들과의 닮은 꼴, 그리고 아름다운 인품까지.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회장님? 계속 지켜봐 주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청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수는 서재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들 선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입원 중인 어머니라. 지수의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만약 정말 선우라면 그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키워준 사람이겠지.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질투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주지 못한 사랑을 그 사람이 대신 준 것이니까요. 하지만 입원 중인 어머니가 있다는 건 역시 우리 선우가 아닌 걸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희망 고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비서, 그 청년. 강민우 씨를 우리 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전화기 너머로 박 비서의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정규직 채용 말씀입니까? 사례금이나 보상금을 드리는 게. 아니야.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회성 돈으로는 부족해. 그 청년에겐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 보여. 그리고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싶네.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 박 비서는 회장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할까요? 안전관리팀이 좋겠어. 현장 경험도 있고 어제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지 않았나? 특별 전형으로 진행하게. 네, 내일 아침 바로 제안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수는 다시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반지하 방에서 민우는 컵라면을 먹으며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회장을 구한 일, 그리고 회장이 보인 이상한 반응들. 왜 그렇게 날 보셨을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고마워서 그랬겠죠. 높은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는 지갑에서 양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양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병원비 마련할게요. 민우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일을 나가야 했죠. 하루하루가 절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부자 동네의 대저택과 가난한 청년의 반지하 방. 그 사이엔 30년의 시간과
엇갈린 운명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새벽 5시에 평소처럼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다친 팔이 욱신거렸지만 하루라도 쉴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우, 너 사무실로 와봐. 현장 소장의 부름에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어제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혹시 일당을 깎이거나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사무실로 향했죠.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장 소장 옆에 박 비서가 서 있었던 것이죠. 강민우 씨 앉으세요. 박 비서의 정중한 태도에 민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정식 서류 봉투를 민우 앞에 내밀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는 뜻밖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지수건설 본사 안전관리팀 정식 직원 채용 계약서.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분명히 정직원 채용 계약서가 맞았죠. 제가 정직원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 비서를 올려다봤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이자 어제 현장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한 분의 용기를 높이 사셨습니다. 물론 형식상 채용 절차는 거치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특별 전형으로 승인하셨습니다. 박 비서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본사 안전관리팀에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입사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와병 중인 양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제 병원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비서가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신데요. 민우는 즉석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적어 넣었죠.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한편 지수는 회장실에서 초조히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비서는 민우가 작성한 서류를 들고 곧장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채용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우 기뻐했고요. 박 비서는 민우의 인사 기록 카드 속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읊었습니다. 순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의 생년월일과 그녀의 아들 선우의 생년월일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지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박 비서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헛것을 봤나? 흉터와 습관이 똑같은데 생년월일이 다르다니. 지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또다시 환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타깝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엔 닮은 사람도 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야. 지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틀림없어. 하지만 회장님,
박 비서.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아무도 모르게 저 청년의 DNA 검사를 진행해. 박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방법을 찾아.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비서가 20년간 그녀를 모셔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 비서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아, 민우 씨가 서류 작성할 때 물을 마셨습니다. 종이컵이 아직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좋아. 최고의 검사기관에 의뢰해. 되도록 빨리.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와의 통화가 끝난 후 지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이 맞기를.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 비서는 극비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고의 검사기관,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어요. 민우는 반지하 방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원이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그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병원비 열심히 벌어야지. 그는 의욕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려 하는지를.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지수에게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지수는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책상 한쪽에 놓인 선우의 사진으로 향했죠. 3살배기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요. 임원 회의가 있던 날 지수는 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보고 소리가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왔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이기를. 밤이 되면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눈매도 흉터도 습관까지 같은데 아들이 아니라면 그건 견딜 수 없는 희망 고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녀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어요.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전 10시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수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지금 당장 가져오게.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게. 박 비서가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서입니다. 박 비서가 봉투를 지수 앞 책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죠. 첫 페이지 상단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지수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윤지수, 강민우.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결론. 피검사자 간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지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살아있었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선우가 정말 살아있었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었죠.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이요. 정말, 정말이야? 지수가 박 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네, 회장님. 강민우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지수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강철 같은 여성이 이렇게 울고 있었죠. 선우야. 흑. 선우야. 한참을 울던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차분하게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재로 사라진 아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살아온 30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천천히 알아봐도 돼.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아들을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박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네. 더는 못 기다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선우를 불러주게.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가려는 순간 지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고맙네. 정말 고마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죠. 홀로 남은 지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아들이요. 선우야. 지수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곧 엄마가 모든 걸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지수는 회장실 한쪽 벽에 있는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지수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아들을 잃은 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선우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 파란색 자동차 장난감, 그리고 선우가 입던 작은 옷가지들.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돌려줄 수 있겠구나. 한편 안전관리팀 사무실에서 민우는 선배 직원에게 업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사원, 현장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성실하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원이 된 지 일주일. 그는 매일이 감사했어요. 안정적인 월급으로 양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민우의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전관리팀 강민우입니다. 강민우 사원? 비서실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회장실에 가야 한다니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지금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는 선배를 돌아봤습니다. 선배님, 회장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생명의 은희는 역시 다르군. 잘 다녀와. 네, 감사합니다. 민우는 재킷을 단정히 입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꼼꼼히 체크했죠.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민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땡!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복도로 나섰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조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우 사원,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민우는 비서를 따라 회장실 문 앞까지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우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는 창가에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강민우 사원 왔습니다.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게나. 지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지수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죽은 남편의 눈매, 그리고 이마의 흉터.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회장님,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잘못은 없네.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0년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까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강사원. 아니.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 상자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상자 안에서 지수는 첫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서류였어요. 이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진단서야. 그녀가 서류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환자명, 김선우, 진단명, 이마 부위 열상, 소견, 의자에서 떨어져 이마 우측에 약 2cm 길이의 상처, 봉합 처치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마를 만졌어요. 자신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왜? 이건 내 아들의 기록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2살 때 다쳤던 내 아들 선우의 기록이지.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수는 다시 상자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낡은 장난감을 꺼냈어요. 칠이 벗겨지고 바퀴가 부러진 파란색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야. 지수가 장난감을 민우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3살 때 이걸 손에서 놓지를 않았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늘 이걸 쥐고 있었지. 민우는 장난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장난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죠. 그의 손가락이 자동차의 부러진 바퀴를 만졌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마치 어릴 적 늘 하던 행동처럼요. 회장님, 이게 대체... 민우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봐줬으면 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민우의 시선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피검사자 윤지수, 강민우.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결론.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게 무슨...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진단서를, 그리고 손에 쥔 장난감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선우야. 지수의 목소리는 30년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란다. 아닙니다.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민우는 일어서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파란색 자동차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졌죠. 딸그락 소리가 고요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어머니는... 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다고. 어머니 보고 데려가라고 했다고. 아니야.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우린 널 원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절대로 버린 게 아니란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등이 벽에 닿았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가난해서 포기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2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난 평생을 속고 산 거예요? 지수는 민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손을 내밀어 막았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우의 외침에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거부가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선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들어줘. 그날 밤, 30년 전 그날 밤 우리 집에 화재가 났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내 아버지는 회사 일로 잠깐 외출했었어. 그리고 돌아왔을 땐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집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했어.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우린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 하지만 넌 어디에도 없었어. 민우는 벽에 기댄 채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혼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죠. 시신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 지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지수는 무너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 사립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다 뒤졌어.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 아무리 찾아도 너는 어디에도 없었어. 회장실엔 지수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재, 사라진 아이, 30년의 수색. 민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눈앞에 증거들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상하게 익숙한 파란색 자동차.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평생을 함께한 양어머니의 말이 있었죠. 너희 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나보고 데려가라고 했어.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다고 했지. 그럼 우리 어머니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는 저를, 왜 그런 거짓말을?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30년간 나를 속였다는 건가?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예요? 강민우예요? 김선우예요? 제 어머니는 누구고? 저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민우가 막지 않았어요. 그럴 힘도 없었죠. 넌 내 아들이야. 지수가 무릎을 꿇고 민우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김선우.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그리고 나는 널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내 엄마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동이 고요한 회장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병원. 발신자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십니까? 강민우 씨 맞으시죠?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환자분이 지금 위독하십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요? 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양어머니,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위독하다니. 민우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눈앞에 친어머니, 전화기 속의 양어머니.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였거든요. 한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키워준 사람. 저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봐야 해요. 뭐?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죠. 잠깐만. 지수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 어떻게 해? 내가 차라리 함께. 아니요. 민우가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가봐야겠습니다. 민우는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선우야, 지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죠. 선우야, 선우야. 지수의 절규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복도로 사라졌죠. 지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다시 그녀를 떠나고 있었어요. 선우야.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파란색 자동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죠.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 민우는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어머니, 화재, 거짓말,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고? 그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런 거짓말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우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회사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 괜찮으시길.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김선우.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민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진실과 방금 알게 된 진실. 그 사이에서 민우는 찢어질 듯 괴로워했습니다. 택시는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게 무엇일지를요.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민우는 택시비를 던지듯 건네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 오정심 환자 어디 계세요? 민우가 간호사실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그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죠. 이쪽입니다. 서두르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양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기계에서 불규칙한 삐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민우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앙상했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왔어요. 민우가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양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우야. 양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민우는 양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하다. 양어머니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우는 애타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용서해 줘. 양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죠. 심전도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절규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민우는 양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쥔 채 흐느꼈죠.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양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유일한 가족. 그녀가 이렇게 떠나고 있었어요. 민우는 양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흑, 어머니, 흑흑. 중환자실에 민우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사흘 후 한산한 장례식장. 민우는 상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죠.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에겐 친척도 친구도 없었거든요. 오직 민우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조회드립니다. 가끔씩 민우의 현장 동료들이 찾아와 조의금을 건넬 뿐이었어요. 그들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방 돌아갔죠. 민우는 영정사진 속 양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민우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어머니,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엔 며칠 전 회장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맴돌았어요. 넌 내 아들이야. 김선우. 그날 밤 화재로 널 잃었어. 30년간 너를 찾았어. 그리고 양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무엇을 미안해했던 걸까요?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걸까요? 민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내렸습니다. 박 비서도 함께였죠.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장례식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상주석에 홀로 앉아있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잃고 저렇게 슬퍼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나타나는 게 옳을까요? 박 비서, 조의금 봉투 좀 두고 오게. 박 비서가 대신 장례식장에 들어가 봉투만 조용히 두고 나왔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오른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회장님, 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뒤돌아보며 장례식장을 바라봤어요. 장례를 모두 마친 다음 날 민우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어요. 병원 사물함에 있던 것들은 이미 가져왔고 이제 집에 남은 물건들을 정리할 차례였죠. 민우는 양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어요. 좁은 싱글 침대와 낡은 옷장, 그리고 오래되고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죠. 그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머리빗과 화장품 몇 개가 있었어요. 민우는 그것들을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모든 서랍을 비우고 나서 민우는 화장대를 치우려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화장대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어요. 노란 봉투였는데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어머니의 글씨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접혀 있었죠. 글씨가 떨려 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민우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민우에게 미안하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날의 진실을 알려주는 게 내 마지막 숙제일 거야.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유언이었어요.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고백이었죠. 30년 전 엄마는 지수건설 회장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단다. 지수건설 회장댁? 그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날 밤 내가 저택에 불을 냈어. 아가씨가 외출하신 사이에. 그리고 혼란한 틈을 타서 새살배기 선우 도련님을 너를 안고 나왔어.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새살배기 선우 도련님을 너를 안고 나왔어. 선우. 그건 며칠 전 지수 회장이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민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가 더욱 흐트러져 있었고 눈물 얼룩이 글자를 번지게 만들어 읽기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미쳤다고 했어. 그만두라고 했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모든 걸 다 가진 지수 아가씨가 너무 부러웠거든. 그 사람한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고 싶었어. 그게 너였어. 민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어. 아가씨가 울부짖으며 아들을 찾을 때 나도 함께 울었어. 우리 어머니한테 너를 맡기고 몇 개월을 더 그 집에서 일했단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 페이지는 글씨가 더 흔들려 있었어요. 마치 울면서 쓴 것처럼요. 그 후 나는 너와 도망쳤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너한테 강민우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어. 생년월일도 바꿨지. 그리고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 부모가 너를 원하지 않았다고. 너무 가난해서 엄마 보고 데려가라고 했다고. 여기서 글씨가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민우야, 이것만은 정말이야. 내가 너를 키운 30년, 너를 사랑한 30년. 그건 진심이었어.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내가 나의 전부였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마지막 문장 뒤로는 더 이상 글씨가 없었습니다. 다만 종이에 큰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죠. 편지가 민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던 민우는 갑자기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쿵! 아! 민우의 절규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편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양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진실이요.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흐느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봤죠.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찢어질 듯 아팠어요. 사랑했다고요? 유괴해놓고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30년의 사랑도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식사 시간들,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손길, 자신의 학비를 위해 새벽부터 일하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흑, 흑흑.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은 어둠에 잠겨갔죠. 이제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편지를 든 채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그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민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여드려야 해. 지수건설 본사 앞에 도착한 민우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30층 회장실에서는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라도 하셔야죠. 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입맛이 없어. 지수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선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장례를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쿵쿵쿵. 회장실 문이 거칠게 노크되었습니다. 아니, 노크라기보단 두드리는 소리에 가까웠죠. 누구시? 박 비서가 문을 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마치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강사원, 어떻게 비서실도 거치지 않고? 박 비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노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민우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이걸 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죠. 이게 뭐니? 지수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을 꺼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떨린 글씨로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죠. 30년 전 엄마는 지수건설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단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 내가 저택에 불을 냈어. 세 살배기 선우 도련님을 너를 안고 나왔어. 편지가 지수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어. 아가씨가 울부짖으며 아들을 찾을 때 나도 함께 울었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그날 화재 이후 며칠간 가정부 오정심이 자신 곁에 있었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던 그 사람. 오정심.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30년 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죠. 지수는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내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어.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를 훔쳐간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매일 출근할 수 있어?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죠. 회장님. 박 비서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회장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죠. 제가 정말 유괴당한 겁니까? 그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나는 널 30년 동안 그리워했어.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세요. 처음으로 민우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평생을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민우가 흐느꼈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수도 무릎을 꿇고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야. 지수는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는 아들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가 민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민우도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소리내어 울었죠. 어머니.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바닥에 앉은 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슬픔,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박 비서는 회장실 문 밖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복도에 홀로 서 있던 박 비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회장실 안에서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지수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저도요. 저도 부모님을 찾고 싶었어요. 민우가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을까 원망했어요. 버린 게 아니야. 절대로 버린 게 아니야. 지수는 민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지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못 봐준 30년. 얼마나 힘들었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끔찍한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로 인해 두 사람은 비로소 다시 만날 수 있었죠. 민우는 지수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양어머니, 이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였나요? 편지 마지막에 적힌 용서해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양어머니도 죽기 전에 이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신과 친어머니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요?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친어머니는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민우는 홀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회색빛 건물 안은 고요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민우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죠. 민우는 양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서 양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민우는 그 사진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식탁.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던 손길.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3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합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진짜 어머니로부터 저를 빼앗았고 평생 거짓말 속에 살게 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30년간 제게 주신 사랑은 진심이었다는 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우는 사진 속 양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저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로 살았던 30년을 이곳에 묻어두고 김선우로 살아갈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지수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정원이 보이는 저택이었죠. 들어오렴. 지수가 현관에서 민우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들을 집으로 맞이하는 게 어색했던 것이죠. 여기는 30년 전 그 집은 아니야.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재 이후 그 집은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지었지만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았어. 그래서 결국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나왔어요.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였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먹자. 지수가 식당으로 민우를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렴. 지수와 민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민우는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민우가 먼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평생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원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수가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건 그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꽉 잡았죠.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내가 날 오해했든 원망했든 그건 모두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그녀는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거잖니.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거지.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하겠니? 지수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요. 이제 과거는 잊자. 우리 앞으로를 생각하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지수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 지수는 민우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한 방 앞에서 멈췄죠. 이 방은 지수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사실 이사 후에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 차마 이 방을 볼 수가 없었거든. 민우는 지수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지수가 불을 켰죠. 순간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작은 침대, 장난감 상자, 그리고 작은 책상. 책상 위에는 파란색 자동차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실에서 봤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어요. 이 방은 내 방이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의 방. 내가 3살 때까지 쓰던 방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뒀어.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 민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파란색 자동차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 장난감을 정말 좋아했구나.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 지수가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넌 이 자동차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 어디를 가든 꼭 들고 다녔지. 민우는 자동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 옆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방이야. 지수가 민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년간 주인을 기다렸어. 이제 돌아왔으니. 그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가요? 그럼.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민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들어올게요. 어머니. 그 말에 지수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우야. 두 사람은 선우의 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30년간 비어있던 방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온 것이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지수와 민우, 아니 지수와 선우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워나갈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6달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집 서재에서 민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짜 이름인 김선우를 되찾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었죠. 오정심의 편지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한 법원 심리가 일주일 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선우야, 아직도 일하니? 지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민우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라는 호칭도 함께 사는 일상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리하지 마. 법원 심판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알아요. 그런데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뭔데? 지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현장 근로자 복지혁신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니? 밤새 작업한 기획안이에요. 민우가 파일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지수는 파일을 펼쳐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죠. 현장 근로자 이동식 쉼터 확대 방안, AI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 도입, 근로자 복지 향상 프로그램. 이걸 내가 다 만들었니?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해봤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민우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제 능력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요. 지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민우가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싶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수는 파일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안, 기대 효과까지 모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좋아. 지수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해보렴. 엄마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 정말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일부 임원들은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할 테니까. 설득할 자신 있어요. 민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죠. 든든하구나, 우리 아들. 1년 후, 지수건설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혁신팀의 김선우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법원에서 성명 정정이 허가된 후 그는 정식으로 김선우라는 이름을 되찾았죠. 그리고 안전복지혁신팀을 새로 만들어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혁신팀 김선우입니다. 선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현장 근로자들의 모습이 떴죠.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휴게시설과 안전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사업을 제안합니다. 선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근로자 이동식 쉼터 확대입니다. 현재 대형 현장 위주로 설치된 쉼터를 중소형 현장까지 확대하고 냉난방 시설과 간단한 식사 공간을 갖춘 이동식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 팀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통을 압니다. 여름 40도 폭염 속에서
겨울 영하의 추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쉼터 하나로 근로자들의 능률이 20% 향상되고 안전사고가 30% 감소한다면 그것이 비용입니까?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지수건설이 업계 최초로 근로자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수가 입을 열었죠. 이견 있으신 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김 팀장의 제안, 그렇게 추진합시다. 임원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여졌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록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럼 공식 안건으로 승인합니다. 선우도 쑥스럽게 웃으며 귓불을 만졌죠. 몇 달 후 서초동 건설 현장. 휴식 시간입니다. 현장 소장의 외침에 근로자들이 새로 설치된 이동식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쉼터 안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정수기와 전자레인지까지 갖춰져 있었죠. 와, 이거 완전 좋은데. 예전엔 그늘도 없는 데서 쉬었는데. 천국이네. 근로자들이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전모를 쓴 선우가 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기 김 팀장님이시다. 한 근로자가 선우를 알아봤습니다. 김 팀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근로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선우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귓불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주 주말 오후 지수와 선우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어머니, 다음 프로젝트로 청년 건설인 육성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선우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술도 배우고 안정적인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게요. 지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언제부터 준비할 거니? 다음 달부터 기획안을 만들 생각이에요. 선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죠. 선우야, 내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어머니. 선우도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원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30년의 긴 이별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오해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진정한 어머니와 아들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지수와 선우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죠. 어머니, 우리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